빅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키아벨리입니다. 자, 격변의 시절입니다.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 일들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변희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청문회 불려갔어요? 8월 14일에 지난번에 네. 8월 14일 청문회를 주목해라. 네. 아주 중요한 일이 생길지 모른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지난번에 발표한 명단에는 제가 빠졌었는데 네. 좀 기류가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추가로 의결해서 참고인으로 나가는 걸로 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참고인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김영철이 안 나오는 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김영철 검사요. 네. 왜냐 어차피 김영철에 의해서 위증을 한 장시호만 나오면 장시호 위증을 잡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내려고 했는데 장시호가 지금 아예 이 국회를 무시하고 안 나올 것 같다. 네. 그 장시호 주변 사람도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검찰이 손을 쓴 거죠. 네. 사실은 검사들도 저렇게 안 나오는 게 문제가 될 텐데 일반 민간인이에요, 장시호는.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고발건을 받은, 최소한 2건, 태블릿 조작과 위증교사 관련 2건의 고발이 된 피의자 신분인데, 국회가 의결하는데 그냥 안 나온다? 이거 문제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형사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도주의 우려가 네.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온다고 봤어요. 네네. 근데 조중동이 이번 주부터 그냥 어마어마하게 이 검사청문회를 때리면서 검사청문회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안 나가도 되는 것처럼 지금 막 떠들고 있으니까 네네. 그걸 이용해서 아예 이 장시호 주변 사람들은 싹 다 안 나가는 걸로 해놓으면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누구한테 따져 물어야 되는데 따져 물을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온다. 네. 아니 그래서 그런지 김승환 의원 이분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더불어민주당 야당의 법사위 간사잖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열쇠맨이기도 할 텐데 이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우리 변 대표를 좀 청문회에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장시호가 나오면은 법사위원들이 이렇게 논파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 안 나오면은 자 누군가 이 장시호는 위증을 했다라고 자기 책임하에 질러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게 누구냐면은 최순실이나 박근혜나 이재용인데 이 사람들은 더 안 나올 것 같은데. 최순실은 나온다고 했죠. 네네. 나온다고 했는데 상당히 이제 이 부담스럽다 이거 전체적으로. 저도 어렵다고 봤었는데 그럼 최순실은 안 나오더라도 저는 어쨌든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지만은 그 장시호와 이 김영철 한동훈의 이 태블릿 조작을 파헤친 사람이니까 제가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나가서 이 사람들 이렇게 조작하고 이렇게 위증했다라고 제 책임에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가져오셨네요. 관련 책을 쓰셨잖아요. 김승원 회사가 책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이 책인데 실제로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책의 저자를 부른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는 변 대표님 아닙니까? 이 책의 저자를 부르겠다. 그러니까 이 책이 윤석열 한동훈과 특검제 4팀 김영철의 태블릿 조작 장시호와의 그걸 다룬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로서 제가 제 책임하에서 내가 발언하겠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될 것 같고 제가 이 책 제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게 이 책에다가 이렇게 저는 제 부제를 달아버렸습니다. 최순실 태블릿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날조했다라고 제목을 박았어요. 날조했다. 그리고 날조가 아니면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의혹 제기가 아니라 저는 날조했다고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나온 지 1년 이제 반이 넘었는데 이 책이 이 윤석열 한동훈으로부터 그 어떤 소송도 당한 바가 없습니다. 네. 이 무슨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 플러스 그렇죠. 명예훼손이고 뭐고. 그럼 이 두 사람이 원래 명예훼손 소송 안 하는 사람들이냐? 많이 하는 분들이죠. 조금만 수출입은 막 갖다. 지금 이슈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그러니까 비판적 보도를 한 일부 언론 기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핸드폰을 뒤졌는데 보니까 너나 없이 뒤졌다. 처음에 3,000명이라고 그러더니 지금 수만 명이라고. 지금 12만 명이가 12만 명이요. 아이고. 자기 명예훼손 사건 잡는다고 12만 명을 뒤지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저는 한동훈 집 앞에 가서 3번의 집회를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로도 알리기 위해서 이 책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장시호 씨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장시호 씨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례적으로 검찰청에 자주 불려갔는데, 문제의 김영철 검사만이 아니라 박 검사도 부지런히 불렀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장경태 의원이 7개월간 51회 네네. 출정이다 해서 한국 신기록이라고 그랬었는데, 그랬죠. 네. 저희 미디어 워치는 이 장시호의 이 검찰 조서를 다 확보했기 때문에 네. 18건입니다. 그러면은 33건이 없어요. 검찰 조사가. 뭘 했는지. 네.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나와서 검찰청에 간 거는 사실인데 가서 뭘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게 다수다. 네. 조서가 없습니다. 예. 네. 근데 그러면 조서가 있는 18건은 또 정상이냐? 장시호가 2016년 11월 달에 구속이 됐는데 네.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수사를 해요. 네. 근데 12월 넘어가면서 약간 이상해지더니 12월 30일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파행이 됩니다. 이제 12월 30일 날 이제 부르는데 장시호를. 잠깐만요. 12월 31일이래요. 네, 이틀간 이건 되게 부릅니다. 이례적인 게 검찰청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공무원이라 연말에는 보통 사건을 안 하는데요. 그 12월 31일 날 피의자를 불러가지고 네. 20시간 조사한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요일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증거 때문에 지금 다시 보는데요. 요일이 목금입니다. 목금. 12월 31일이 토요일. 30일이 목요일. 31일이 금요일.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0일 날 이게 불러서 아마 조사를 받으신 분들은 알 텐데, 네. 조사 받으러 가면 이렇게 이 도착 시간, 그리고 조사 시간, 조사 마친 시간, 이게 적게 돼 있어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조사 장소, 출정이라고 그러죠. 이제 나와서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간이 나오고, 그다음 조사를 시작한 시간이 나오고, 조사가 종료된, 마무리된 시간이 나오고, 또 돌아오는 시간이 나오겠죠. 그걸 다 자기가 적어야 돼. 네 개의 시간이. 자기가 적어야 돼요. 네네. 그거 검사가 적어주지 않으면 자기가 적어야 되는데, 장시호는 자 12월 30일 날 오전 10시 10분에 출정을 이제 도착을 합니다. 검찰청에. 네. 근데 그러면은 10시에 도착했으면 10시에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조사 시작 시간은 무려 21시, 9시. 그러니까 오전 10시에 이 검찰청에 갔는데 수사 조사 시간은 밤 9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11시간 동안 뭐 했냐 이거예요. 11시간 동안. 만약 근데 가능성이 있다면 대기가 있는데 대기했다고 하기에 너무 긴 시간이네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조사 시간 전 검사 면담 및 휴식. 그러니까 검사 면담 휴식을 11시간 동안 하고 밤 9시에 조사를 해가지고 12시 34분에 끝냅니다. 아니 그러면 연말 연시에 이 공무원들도 놀아야 될 텐데 12월 30일 날 오전에 불러놓고 밤 9시 시작해가지고 12시까지 수사합니까? 아니, 변대표님 다시 제가 달력을 보니까 31일, 말일이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말이 안 돼. 금토란 얘기네요? 그러니까 더 말이 안 되죠. 2016년인데요? 2016년 12월 31일. 30일에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 31일에도 또 부른 거죠? 그럼 지금 금요일입니다. 그럼 30일. 금요일 날. 연말 금요일. 연말 금요일에 다 놀러 갈 때 왜 11시간 동안 빈둥빈둥 놀다가 밤 9시에 수사해가지고 12시에 끝냈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한 거는 31일인데 31일 토요일 31일은 2시에 도착합니다. 오후 2시. 네. 그래서 역시 또 한 2시간 50분 동안 빈둥빈둥 놀다가 5시 50분에 수사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한 4시간 가까이네요. 그렇죠? 거의 4시간 동안 빈둥빈둥 놀았죠. 3시간 50분 동안 하여튼 뭔가 휴식이든 면담이든 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없어요. 없다는 시간이. 게 뭐예요? 종료 시간도 없고 조사 시작 시간은 17시 50분, 오후 5시 50분인데 종료 시간도 안 적혀 있고 열람, 이제 조서를 열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썼다면 열람 조서 시작 시간도 없고 이 종료 시간도 없고 한마디로 이 상태로 보면은 아예 시간이 안 적혀 있기 때문에 그냥 풀로 있었다는 것밖에는 답이 안 나오죠. 아니 그러니까 자 구독자 여러분 보세요. 2016년 12월 31일 말일입니다. 게다가 요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날이 뭐 신정이지만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날이니까 이때는
관공서가 모든 게 마비가 돼 있어야 정상이죠. 소방 말고 경찰 말고는 돌아가는 게 없는데 대한민국 검찰이 장시호 씨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변 대표님 확인한 이거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지금 공문서 서류로 확인되는 서류 거잖아요. 확인되니까 아마 지금 이 편집에서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네.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오후 2시에 검찰청에 도착하긴 했는데 조사 시작은 오후 5시 50분에 했고 그나마 이것 또한 4시간 놀았고 문제는 시작했는데 끝나는 시간이 없다. 없어요. 네. 언제까지 놀았는지 모르겠다는 게 그러면은 도대체 추정일 수밖에 없네요. 언제 돌아갔냐 이거야. 그럼 그러니까. 서울구치소로 언제 돌아갔냐 네. 이거죠. 뭐 어디 클럽 갔다 왔나 이런 느낌도 들어요. 이런 조서는 아마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조서는 언제 끝났는지 그럼요. 피의자 조사받은 사람이 적게 돼 있는데. 자, 연말이고 그러니까 구치소에 토요일 맞네요. 11월 30일 그러니까 토요일이요. 제가 방금 확인했어요. 네, 근데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이고 그러니까 좀 우울할 테니까 구치소에 있으니까 예? 저 서초동에 와서 좀 놀다 가라, 쉬었다 가라.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오버할까요? 근데 그게 맞다고 쳐도 그러니까. 장시호는 놀아도 좋지만은 그 장시호 하나 때문에 이 나와 있는 공무원들과 검사 그 사람들은 뭡니까? 같이 놀아요? 장시호하고? 이 사람들은 가족 없어요? 31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집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어. 일단은 부르는 건 네. 그러니까 박사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네. 근데 부르는 것만 김영철 박 같은 말단이 부르는 거지. 실제로는 만나는 사람들은 윤석열 한동훈입니다. 이 장시호 녹취록에 나와요. 네네. 자기 윤석열 수십 번 만났다고. 네. 한동훈도 만나고. 그러니까 이름이 안 적혀 있을 뿐이지. 아. 이 자리에는 네. 윤석열 한동훈도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12월 31일 야방에 불렀는데 예. 박주성이하고 둘이 놉니까 거기서? 그러면 아니 잠깐 윤석열 검사와 한동훈 검사는 그 시간에 도대체 뭘 하고 놀았냐?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이 이게 아니 무슨 고려시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불과 몇 년 전에 지금 현직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구치소에 구금된 여성 피의자 피고인을 불러다가 연말에 놀았다라는 말을 제가 변 대표님하고 주고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 일단 장시호 말로는 네. 탕수육주로 시켜줬다 그러니까 탕수육 시켜가지고 놀았나 보죠. 그리고 뭐 탕수육 시킬 때 뭐 빼갈도 같이 시켰겠죠 아마. 그래서 그걸로 놀았을 것 같고 조서 같은 경우는 거의 기록된 게 없고. 네. 진짜 조서에 없는 건 미리 알았지만은 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이거 시간이 안 적혀 있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이런 거를 재판부에 제출을 하고 이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또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것도 신기해요.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국정농단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검찰에 의한 부정부패 아닙니까? 부패잖아요. 부정한 거죠. 그 특혜를 봐주고 네. 특히 이게 만약에 이게 위증교사라면 정말 심각한 거죠. 그렇죠. 특혜 봐주고 남의 없는 죄를 거짓말로 불개해가지고 처벌했다는 거. 그게 그래서 모해 증거 위조, 모해 이중죄 그렇죠. 징역 10년 이상짜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단순히 뭐 장시호라는 어떤 사람하고 연말에 놀기 위해서는 아닐 거 아니에요. 놀려면 뭐 지네 친구도 있고 또 뭐 검찰청 밖에 자유롭게 놀 데가 얼마나 많아요. 검사들이 뭐 놀 줄 모르는 친구들도 아니고 유독 장시호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특히 이제 심리적으로 좀 불안할 때 아닙니까? 한 살 더 먹고 연말 연시에 구치소에 있는 사람,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뭔가를 했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근데 이제 1월 5일 그러면은 30일, 31일 날 이상한 행태를 보인 다음에 1월 5일 날 장시호가 이 태블릿 PC를 꺼내와요. 1월 5일. 그러니까 30일, 31일 날 조서 없이 불러서 뭘 했겠냐 했을 때 결국 이 태블릿 PC는 장시호가 가져온 걸로 돼 있지만은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장시호가 가져온 게 아니고 특검이 원래 갖고 있는 태블릿 PC입니다. 우리가 볼 때. 네네. 그러니까 특검이 갖고 있는 태블릿 PC를 야 장시호 우리가 이거 조작해야 되니까 네가 가져온 걸로 우리 연출하자. 이 설득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걸 설득하는 게. 이 설득을 30일, 30일 날 하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 대신 너한테 뭐 해가 되는 건 해주겠대. 없다. 해가 되는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다 봐주겠다 이래가지고 딱 5일 만에 장시호가 갑자기 태블릿 PC를 가져온 걸로 이제 돼 있어요. 근데 12월 7일 이거는 이제 아마 기억날 거예요. 박근혜 국정농단 청문회. 네. 그때 뭐 고영태도 나오고 뭐 많이 나와가지고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장시호도 나옵니다. 장시호 나와서 장시호 뭐라 그랬냐면은
최순실 우리 이모는 태블릿을 쓸 줄 몰라요. 네. 계정을 만들 줄도 모르고 메일을 열어볼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상당히 설득력 있는 태블릿을 기술이죠. 못 쓴다고 12월 7일 날 증언을 해놓고 한 달 뒤에 1월 5일 날 최순실이 저한테 맡겨놓은 태블릿 있어요. 이걸 가져온 거란 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겠어요. 아니 못 써도 맡길 수는 있잖아요. 소유 뭐 이런 것만 의미한 거다라고 설명하지 않나요? 나중에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이 공수가 바뀌어가지고 네네. 그 당시 박근혜 쪽 여당 의원들이 다 물어봐요. 증인들에게. 고영태 플러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순실이 태블릿 쓰는 거 본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못 봤다 그래요. 아무도. 네네. 차은택이고 뭐 그래서 그 일환으로서 장시호도 우리 이모 태블릿 쓸 줄 모른다.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는 다 안 쓴다 태블릿을 이렇게 한 거고 장시호도 그게 협조해 놓고서 1월 5일 날 이제 꺼내오는 거죠. 태블릿 PC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장시호한테 따져 물어봐야 되는데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변명하겠죠. 나는 쓸 줄 모른다 그랬지. 최순실이 뭐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 안 했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다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태인 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무능하다든지 무책임하다든지 뭐 대통령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과 별개로 지금 형사처벌을 받았고 또 탄핵이 됐잖아요.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이 실제로 이뤄진 거고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윤석열, 한동훈 검사였는데 그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통령도 되고 또 지금 여당 대표도 되고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한 8년 정도 뭐 동안 우리가 봐왔던 일들이 그야말로 어떠면 헛개비 같은 일일지도 모른다 라는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네. 그 당시 검사 때 했던 정말 이 조작 날조 수법을 그대로 국정에 옮겨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도 네. 근데 국민들은 이제 그거를 아직까지 다 진실이 안 드러나서 모를 뿐이지 이런 조작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서 지금 뭐 몇 개입니까 지금 이 의혹 사건들이 지금 이게 이게 어찌 보면은 검사 때 했던 조작을 대통령과 이제 법무장관 여당 대표로서 하다 보니까 스케일이 커진 거죠 조작이. 우리가 지금 뒤에 다룰 얘기들 최상병 사건, 세관 마약 사건 다 지금 조작 사건들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대선 때 제가 보수 진영에 있으면서 검사 때도 조작한 자들이 대통령 돼봐라 얼마나 큰 조작들 하겠냐 그런 문제제기를 한 건데 그대로 된 거 있는 거죠 지금. 야 정말 말로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 얘기들인데요. 하여튼 뭐 그래도 좀 다음 얘기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4일 8월 14일 날 뭐 제가 만약에 참고인 나가게 되면요 이 태블릿 조작권 같은 거를 PT로 쏴서 국민들이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뭐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엔 지금 무조건 안 나오고 보이콧 해가지고 청문회 무력화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냥 국민들이 분노해서 그냥 특검을 외치도록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생각입니다. 그 정도 준비는 돼 있다. 이 단행본 책도 진작에 PT를 쓰셨고. 만들어서 제가 법사에다 넘겨줬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시네요. 대통령은 휴가 중입니다. 근데 휴가 중에도 끊임없이 뭐랄까 선전 활동이랄까 뭐 공보 활동이랄까 이런 걸 하는데 사진도 이렇게 나오고 동영상도 대통령 관련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셔요? 이번 휴가는 역대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 직장인들이 절반 이상이 지금 금전 문제로 휴가를 못 간다는 지금 조사가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아마 이런 사례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정도 상황이면은 대통령이 휴가를 취소할 수도 있는 거고 대한민국의 30, 40대 직장인들이 휴가를 못 간다. 이거 보통 사안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나도 고통 분담해서 휴가를 안 가는 방법도 있는 거고 가게 되더라도 휴가를 못 가는 직장인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졌어야 되거든요. 위로의 메시지나 뭔가 줬어야 되는 거고. 그런 메시지를 직접 발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로 대통령들이 많이 써먹은 책을 통해서 하는 수가 있잖아요. 나 휴가 중에 이런저런 책 읽는다. 뭐 그런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런 메시지 하나도 없이 그냥 가서 놀러 갔다는 거는 이 역시 국민들의 이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다. 이 사람은 이거. 이 사람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무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 휴가를 간다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물론 대통령 휴가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은 휴가를 갈 때도 국민에게 메시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표니까. 특히 이번처럼 이 휴가를 못 가는 젊은 층이 많았을 때는 그 메시지 안 던지고 그냥 놀러 가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래도 뭐 휴가 중에 책 읽는 사진도 하나. 제가 단 한 번도 없었죠. 한 번도 없었죠. 예. 이거 나왔나요? 나왔어요? 예, 사진이 하나 나와. 어떤 책 나왔습니까? 그 책 제목은 못 봤는데요. 아니 진짜 책을 하나 들고 아니, 이렇게 티셔츠 입고. 아니 책을 예. 다른 대통령들이 무슨 책 팔아주려고 책 소개합니까? 예. 자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책을 소개하는 건데 그렇죠. 예를 들어 내 기억으로 저 문재인 대통령 주로 무슨 동아시아 국제관계 책을 내가 한 걸로 알고 있고 네네네. 박근혜 대통령과 로마인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기억나고 있는데 네. 그게 그냥 뭐 책 팔아주려고 책 소개했냐고요. 그걸로 어떠한 메시지를 대체하는 건데 네, 내가 국정 운영을 대체로 이런 컨셉으로 한다. 이번에 가서 네. 이런 걸 고민하겠다를 던져주는 건데 네. 아니 책 제목을 얘기 안 하면은 그걸 뭐하러 그걸 그러니까 약간 패션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지적하는 게 대통령실의 도서구입비 예산이 빵원인데 무슨 책이냐. 니들이 책 보냐 뭐 이런 질문도 하던데. 아니 대통령실에 책 하루에 그 한 몇십 권 들어갑니다. 아 들어가긴 네, 하겠죠. 몇십 권 그렇죠. 대통령보를 읽어달라고 네, 네. 그것만 찾아서 될 텐데 아. 그 책을 또 안 찾으면서 이번에 또 그 통영의 그 해물시장 가가지고 또 다시 산낙지부터 그 안주거리 잔뜩 사들고 왔어요. 네네. 지금까지 대통령이 시장 가가지고 딴 거 산 거 봤어요. 맨날 그 해산물 안주거리 사가고 소주 타령하고 아. 그래가지고 2달 전에 오래전에 2달 전에 시장 가가지고 그 안주거리 들고 있다가 그 소주 한 병 생각난다 그래가지고 YTN에서 그걸 영상을 만들었는데 영상을 내리라고 협박하지 않았습니까 언론사를. 그럼 좀 뭔가 바뀌어야지 아이템이. 또다시 해산물 사러 갔어요. 또다시 해산물. 아니 대통령은 옷은 안 삽니까? 신발 안 사요 신발? 모조리 안주만 삽니까 이 사람은 시장 가가지고? 어디 뭐 운동하러는 안 가요? 뭐 아니 차라리 골프라도 치던지 골프장도 안 가고 무조건 술안주야 이 사람은 지금 어디 갈 때마다. 뭐 자기 정체성, 뭐 하고 안 어울리는 자리에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대통령실이라는 게 엄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참모들도 있는 거고 하나하나가 다 그러니까 메시지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술안주 먹는 것만 사들고 갔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2달 전에 문제가 됐잖아요. 네. 자기들이 문제 삼았지 않습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 술 좋아하는 거 세상 다 아는데 본인이 시장 가서 소주 한 병 좋겠다 떠들어놓고 그거 영상 내려고 협박하고 그런 일까지 벌였으면 이번에는 옷 파는 시장 가서 옷 파는 시장은 뭐 장사 잘 됩니까? 네. 옷이라도 하나 사던지 왜 또 해산물 사러 가냐고 그래서 왜 그런 거 같으세요? 머리에 꽂혀 있는 거야 이 사람은 그냥 하루 종일 네. 오늘은 무슨 안주로 술 마실 건가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이 사람은 내가 국민들에게 오늘 어떤 옷을 입을 이 고민한 적이 없고 네. 빨리 가서 내가 무슨 안주하고 뭐 마실 거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그렇지 않고서 이게 될 수가 없죠. 실제로 옷에 대해서 이거 뭐 바지를 거꾸로 입었니 많이 뭐 한두 번 사고 쳤어요 옷 가지고. 그리고 그 옷 사고 친 거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책임 없습니까 그거? 그 네. 부인 책임이죠. 부인 그렇죠. 책임. 네. 어떻게 남편이 바지를 네. 거꾸로 안 입었다면서 근데 거꾸로 입은 것처럼 하고 다니는데 그 꼴을 그냥 놔두고. 근데 이번에 또 김건희 여사는 따로 갔어요 휴가를? 네, 그러니까 왜, 그건 또 뭘까요? 또 그거는 뭡니까, 이게? 디얼백 이런 것에 대한 의식일까요? 아니 그러면 안 나타나든지. 네. 아니 대통령이 통영으로 휴가 갔는데 네. 왜 통영이 안 나타나고 부산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건? 우린 별거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거고 뭐 하는 그런 거야? 거 아니. 네. 그 미국에서 그 가장 부부 사이가 안 좋았던 대통령이 클린턴하고 힐러리. 그분들은 뭐 재임 중에 사건이 아이, 터졌으니까. 바람피다 걸리고 네, 전 세계가 다 아는 둘이 사실상 거의 별거하는 부분인데도 네. 휴가 갈 때 같이 가요. 그 더 좋아서 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부부 그래도 정치적으로 건재하다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둘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니 휴가 갈 때 제 기억에는요 같이 나온 적이 없어요 휴가. 지난번에도 아마 안 나타났을 겁니다. 아니 그건 정치적 위기나 소위 김건희 리스크가 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는 좀 조용히 지내거나 아니 리스크 문제는 그것도 아니고 리스크 네. 문제는 나타나지 말던지. 그러니까요. 네. 그럼 가장 리스크가 없는 게 남편 갈 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리스크가 제일 없는 건데 네네. 그건 안 나타나고 부산에 가서 뭐 또 마늘하고 대추 사요 그 사람은 또. 네. 뭐 굿합니까? 마늘 대추 딱 생각하면 무당 국밥 생각이 안 나는데. 대추는 다산의 상징이고 마늘은 사람이 되려면 먹는 거. 아니 그거 무당 굿할 때 써먹는 거예요. 그거. 네네. 남편은 술안주 사고 부인은 굿할 때 제사 음식 사냐 보니까 진짜. 이럴 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저희 스픽스 마키아벨리에 대통령을 어떻게 이렇게 조롱하냐 하고 정색을 하고 좀 문제 제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아니다. 이런 정치적 메시지가 들어있다.
또는 뭐 대통령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걸 좀 한 번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 옷 아까 옷 얘기했는데 옷도 그 네이비 그 애들 그 그러니까 짝짝 밀리터리 옷 입고 나타나요. 아니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인데 그 밀리터리 차라리 입으면 해군 제복 입고 오든지 그 밀리터리 그 애들 사 입는 거 입고 와가지고 또 군 면제자가 그것도 또 해병대 뒤집어 나가지고 지금 끝장 내놓고 나서 컨셉을 도대체 뭘 잡고 있는 거야? 뭘 잡고 있는 거야, 사람은 지금? 잡고 있는 건가요, 뭔가를? 아니면 안 잡고 있는 거? 안 잡아주는 거, 안 잡아주는 거? 안 잡아주는 건 대통령이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냥 하루 종일 술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 그런 분은 낮술도 꽤 드실 텐데, 그렇죠? 낮술 마시겠죠. 네, 낮술 마시겠죠. 아니 이 해산물 잔뜩 사간 게 아마 오후 때인데 그거 사가서 바로 마셨겠죠. 신선할 때 바로 마셨겠죠. 아 이게 진짜 우리가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정말 한심합니다. 제가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 모든 지금 컨셉이 안 맞는 책임은 사실 영부인 책임이에요. 그럼 영부인은 하루 종일 뭐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남편 옷도 하나 안 사줘가지고 그 짝퉁 그 해군 옷 입고 다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왜 문제냐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러시아는 경기도 활성화되고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징조들이 많은데 우크라이나가 도대체 전쟁을 수행할까 싶을 정도로 병사 모집 자체가 안 되고 뭐 부패하고 한꺼번에 차관들이 뭐 3-4명씩 잘리고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보도되지 않는데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젤렌스키도 사실 어떤 국민적인 쇼 같은 걸 하면서 국면을 이끌어 왔는데 더 이상 언제까지 통할 거냐. 나라가 밑에서부터 붕괴되는 조짐이 보이는데 이게 사실 지도자 리스크 아닙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은 아니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밀이라도 많이 나오고 러시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석유나 천연가스라도 많이 나오고 식량도 자급되고 수출도 하고 이런 나라들인데 한국은 그 어떤 것도 안 되는 나라잖아요. 식량도 안 되고 에너지도 안 되고 이거 나라 걱정이 정말 돼요.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은 외환위기 한번 오면은 그냥 끝장난다는 거 한번 경험하지 않았어요? 97년 했죠. 그냥 끝장나버려요. 외환위기 한번 오면은. 그 정도로 이제 대외경제에 취약한 나라인데. 그러니까요. 어차피 우크라이나 이 전쟁 문제도 미국 대선과 맞물려서 뭔가 큰 변화가 있을 텐데 그때 대한민국은 위기를 닥칠 수밖에 없는 줄을 잘못 썼거든요. 네. 줄을 잘못 써가지고 그 문제도 크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근데 그런 국정 구상은 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갑작스럽게 이제 러시아 위주로 종료됐을 때 그다음 어떻게 할지는 어떤 계획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저 국제 정세에 따라서 또 우리는 뭐 달러도 중요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이 뭐 하루에 요동치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도 던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던지는 메시지가 뭐 통영시장에 해산물이 좋아요 뿐이라면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여쭤보고 또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정 운영 플랜이 없기 때문에 그때 그냥 땜질로 때우고 있거든요. 그 이제 윤석열뿐이 아니라 지금 한동훈도 그냥 무슨 사건만 터지면은 계속 입법 개정만 얘기하고 있고 법 개정만 얘기하고 있고 네네.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풀려 나가는 게 하나도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거는 저는 뭐 근본적으로 이 밀실에서 증거나 조작하는 검사들이 정권 잡았기 때문에 이거 솔직히 이 정권 만들어낸 이 선택한 국민들 자업자득이에요. 이거. 근데 국민들이 치러야 될 대가는 이건 좀 충분히 혹독하잖아요. 이게 충분히 이게 이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이면은 인지가 가능했어야 되거든요. 특히 보수는 더 그렇죠. 보수는 박근혜 수사할 때 검사들이 조작했다고 다 떠들었는데 그 검사들한테 정권을 같이 만든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양진영으로 정치 지형이 만들어져 있고 나는 어떻든 간에 저쪽이 지길 바래 이런 욕구가 커서 그런 겁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극단화되면서 양극단. 이제 무조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당시 상황 얘기하면은 이재명을 잡을 수 있으면은 김정은이라도 찍겠다라는 게 보수의 이 정치 상태였기 진짜 때문에 김정은이라도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이제 체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체감을 하고 있습니까? 범보수 진영에서? 아니면 뭐 지금도 어쨌든 윤석열 지지율이 범보수 진영에서 20%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절반 이상은 이제 체감하고 빠져나간 거죠. 절반 빠져나갔고 이제 올드라이트만 남아 있는 건데
그 올드라이트는 이제 또 한동안한테 숙청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다 이제 깨닫고 있는 거죠. 이제. 알겠습니다. 검찰총장이 뭐 임기가 다 돼서 새로운 후보가 지금 4명 꼽히고 있는데요. 대체로 뭐 대동소이하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뭐 아니죠. 주목할 사람이 뭐 있습니까? 저는 딱 보면 신자용 하나밖에 눈에 안 들어오는데 아, 네. 신자용이 바로 이제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때 역시 같은 팀이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강백신이고 김영철이고 모조리 박근혜 국정농단 때 같이 조작 수사했던 그 한마디로 뭐 범죄 공동체들 인사들인데 네. 심지어 이원석도 마찬가지예요. 이원석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박근혜 조작날조 수사에 참여한 사람들만 갖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신자용은 최순실에게 3대를 멸종시켜버리겠다고 협박했던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아마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서 지금 검찰총장 그러니까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들끼리만 서로 키워주고 이제 똘똘 뭉쳐 있는 거죠. 그래야지 안전하지 않겠어요. 아, 나머지도 다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그래도 근무연이나 뭐 각별한 사이인데 특별히 꼽아보는 건 신자용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백신하고 김영철은 같은 이제 특검 시절에 특검제 4팀 아니겠어요. 네. 이 태블릿 조작을 같이 네. 한. 그러니까 반부패 1부장, 2부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무슨 윤석열 인맥 중에서도 박근혜 수사 조작에 같이 참여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한 근무연 정도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처럼 묶인 구조를 또 봐야 된다. 네. 그래서 그 검찰총장의 이원석이를 무슨 반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원석도 말이 박근혜 조작 수사에 같이 개입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검찰총장 한 겁니다. 이원석도. 네. 신자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를테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것처럼 말하거나 또는 뭐 서울중앙지검이 나를 물먹였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엄살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 검찰총장 임기 내에 네. 지금도 임기 중이죠. 자기가 네. 의지만 있었으면 자기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안 해놓고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핑계 내는 거죠. 그건 일종의 뭡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을 헛갈리게 하는 거고 자기 자기도 이미지. 살고 싶고 윤석열 입장은 대충 용납해 주는 거고 네. 뭐 그런 식으로 다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죠. 저희가 마음만 먹었으면. 그렇죠. 그다음에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한동훈도 쇼하는 거고. 네. 아유, 우리 검찰이 쇼에 이렇게 능하면 안 되는데 쇼라는 건 뭐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됩니다. 예. 지금 관세청 얘기들 이게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대표님? 이게 지금 이게 최상명 사건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네네. 이걸 또 밀고 가는 게 상당히 큰 부담인데 그렇죠. 최상명 사건보다 100배 더 큰 사건일 수도 있어서 100배. 네. 왜냐하면 이거는 국제적인 문제로 네네. 비화된단 말입니다. 네. 실제로 지금 그 관세청 그 공무원들이 말레이시아나 무슨 뭐 인도네시아 마약 조직과 연결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네. 이게.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른바 이 국경을 관리하는 쪽에서 국제 범죄 조직과 손잡고 불법 마약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나라가 망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또 대통령실에서 네. 그거를 비호해줬다는 얘기야. 나라가 끝장났다는 얘기죠, 사실상. 그리고 네. 그거는 이 인근 국가에서 언제든지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 네. 이건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여기서 언제든지 문제 삼을 아니 수 그게 있는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나라의 빗장을 열어서 다른 것도 아니라 마약을 들여오도록 했다는 건 국가 붕괴 사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망했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이 국제 범죄 조직을 통해서 그거를 불법 마약을 막 끌고 갔다는 거는 이웃 국가에서 대한민국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나라 망했다는 네, 거는 네, 예를 들면 일본이 그냥 이 문제 가지고 문제 삼아가지고 그냥 밀고 들어와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쪽에서. 네, 네. 심지어 그때 파나마의 노리에가 대통령이 마약 밀매하다가 미국이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장벽을 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여태까지 비자 필요로 하지 않다가 뭐 갑자기 비자를 보자고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새로운 장벽이 생길 수도 있는 거네요. 국제 관계라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사실은 비자 강국이라 그러는데 네. 이런 것들 쌓여가면은 이제 근데 실제로 근데 우리가 비자 강국이라는 거는 우리보다 좀 못 사는 나라한테 강국이라는 얘기지. 네. 미국이나 일본한테는 아직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미국 갈 때 비자 다 받잖아요. 아직 안 되거든요. 돈도 받고. 네. 그걸 이제 낮춰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 자꾸 걸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입도 못 여는 거죠. 이거. 그래서 이게 최상명 사건보다 100배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뭐 도대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요. 이거 뭐 방법이 없어요. 이걸 잡아내서. 아니 그리고 또 하나 만약 이런 의혹이잖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근데 의혹에 대해서 책임 있는 경찰관이 이제 증언도 했으니까 우리는 주목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검사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고 또 이원석 검찰총장도 그랬고 굉장히 강조했던 게 마약 수사였습니다. 그다음 지금도 버스 타면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붙이는 마약 시작부터 하면 안 됩니다부터 해가지고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그 경종을 울리고 있고 또 수사도 많이 했다, 성과도 많이 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서는 무마했다. 아 이게 납득이 되는 이 일인가요? 지금 무마됐을 때 시점에서의 법무장관은 한동훈이었거든요. 네. 이거 한동훈은 잡혀야죠, 한동훈. 그 한동훈한테 당연히 이 공식 질의도 해야 되는 거고 야당에서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한동훈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물어봐도 답은 답 안 뻔할 것 하죠. 같은. 물어보면 맨날 입법만 법 핑계만 대더라고 이 사람은. 네. 뭐 국가기밀이 뭐 절로 넘어갔다 그러면 간첩법 개정하자 그러고 주가 폭락하니까 뭐 금투세 없애자 그러고 맨날 그것만 얘기해. 마약 수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도 사실은 수사 무마 아닙니까? 근데 김건희 씨에 대한 뭐 명품백도 수사 무마하고 수사 단계에서 무마를 하고 무마 성공한 사건들이잖아요. 물론 이제 뭐 당사자나 또 박정원 대령 같은 경우에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이 사건들이 완전히 묻히지 않고 그래도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 무마는 윤석열 정권에서는 아주 일관된 그러니까 검찰 정권의 특성인 것 같아요. 과거 정권에서 이렇게까지 된 적은 없었는데 검찰 정권이다 보니까 모든 비리 수사는 다 무마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야당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이제 야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됐는데요. 뭐 예상했던 결과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전당대회야 뭐 정해진 뭐 정치 그쵸. 프로그램이니까 했다 치고 이제 예상대로 뭐 최고위원들 다 진용이 갖춰지고 그다음에 뭡니까 뭐 시당위원장, 도당위원장들 진용이 갖춰지고 당 대표는 뭐 이재명 대표 전 대표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민주당은 앞으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숙제랄까, 과제랄까? 네. 전 참 이번에 이걸 보면서 이재명 대표는 길이 정면 돌파하는 것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든 게 네. 벌써 지금 재판 6개가 들어갔습니다. 이거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네네. 박정희 때도 자기 선거 치렀다고 저걸 그냥 검찰도 탈탈 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근데 이게 지금 벌써 야당 대표가 됐는데 재판 6개 걸어놓고 그럼 이 정도에서는 이제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야, 근데 권순일 대법관을 3년을 수사해가지고 그래서 대장동 50억이요? 자, 변호사법으로 기소를 했는데 네네. 그러면 권순일 대법관이 그 50억 가지고 사후 뇌물죄로 이재명 대표를 봐줬다라는 그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재판거래? 네. 그러면 이번에 그거를 제끼고 변호사법만 기소했으면 그건 접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또 수사를 한대요, 그건 계속. 계속 수사를 하겠다는 거. 네네. 그러면 임기 내내, 윤석열 임기 5년 내내 이재명 대해서는 계속 모든 걸 수사 다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게 보통 사안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뇌물을 줘가지고 대화 무죄 받았다. 이거 정치면 끊어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주 심각한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범죄죠. 3년 동안 수사했는데 네. 기소를 못한다 그러면 증거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접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또 수사한다고. 결국 이거는 그냥 죽이겠다는 거야. 그냥 이재명 죽이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포위해가지고 뭐 100개를 늘리겠든지. 이거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건드려서 혹시 걸리면은 대박이어서 좋고 유죄가 나오면 그렇지 않더라도 협박을 해가지고 수사와 뭐 기소와 한다고. 재판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압박이다. 아니 이런 상황이면 이재명 대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 저 정권 끝장내는 거 말고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네.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검사 4인 탄핵이라는 게 밀고 들어온 건데 네. 검찰 정권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검사 탄핵이겠죠. 그리고 김영철 탄핵은 실제로 한동훈 총리가 맞물려 있는 거고 결국에는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목숨 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진짜 누가 먼저 죽이냐의 싸움밖에 안 되는 거여서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대표가 된다면 이재명 의원이 된다면 과제, 숙제는 딱 하나다.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 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다른 방법. 이번에 이제 뭐 다시 또 무슨 뭐 면담 요구를 하는데 아니 이재명 대표를 끊임없이 수사하고 있는 그 정권하고 면담 뭘 어떻게 하겠다는 뭐 답이 나오겠어요. 그거 해가지고 답이. 그리고 실제로 화기애애하게 한다도 믿을 수가 있냐고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재판 어쩔 수 없다 치자고 근데 됐으니까. 근데 네네. 수사는 멈출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네. 이미 3년 동안 털었는데 이번에 기소 못한다 그러면 증거 안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또 수사한다고 발표하냐고요. 야, 근데
여야 영수회담이라고 흔히 부르잖아요. 하여튼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담을 통해서 검찰이 진행하는 뭐 혐의가 있든 없든 간에 수사를 멈추게 하는 건 불가능할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되게 이상한 구도가 되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정권에서, 아니 정권이 아니라 검찰 논리 자체로 3년을 주져서 기소 못하면은 수사 종결해야죠. 네. 근데 이 정권이요, 모든 야권 대한 수사는 종결이 없어요. 종결이 없어요. 계속 갑니다. 나올 때까지. 그래서 조금 까불면 또 수사 확대하고 이러기 때문에 도저히 뭐 협의를 할 수 있는 정권이 아니에요. 뭐그다 칼을 긋다 대고 있는데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이거는. 그래서 다른 방법 없다. 이재명 대표가 안 그래도 지금 이재명 대표 1극 체제가 욕을 많이 먹잖아요. 네. 1극 체제에 대한 명분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시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논리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킨다. 이렇게 가는 거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찌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이 상황까지 안 오려고 꽤 많은 노력을, 저는 그걸 비판한 건데 네네. 왜 자꾸 야합하려고 그러냐, 범죄 정권하고. 근데 뭐 계속 이게 뭐 멈추질 않는데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대국민들 앞에 두고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마 이제 이 김영철 청문회에서 일정도 성과가 나오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국민에게 설명해도 한 7, 80%는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상황 될 거예요. 정치는 완전 실종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뭐 사안을 풀어가거나 현안을 해결해 나가거나 뭔가를 궁리하거나 이런 상황 자체가 아니고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번에 이 결국에는 그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 검찰발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대북송금이 이재명 위한 게 아니라 자기들 주가 띄우기 위한 거라는 검찰에서 보고서가 나와버렸는데 이걸 보고 야당 당대표가 어떻게 정권하고 협의를 하겠어요? 이거 완전히 이건 사람 죽이려고 그냥 덮어 씌웠는데. 그건 기소해가지고 지금 저 법원에 배당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이화영은 이제 이 자기 측근 아니 우리 이재명 대표도 기소를 해버렸잖아요. 검찰에서. 근데 기소한 다음에 전혀 기소와는 정반대.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주장했던 근거가 튀어나와 버리는데 이재명 대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이 정권 이것들은 그냥 기회만 있으면 나 죽이려고 그러네. 이런 상태 아니겠어요? 여기서 무슨 협의 정치가 되겠냐고요. 저는 그 딜레마를 어느 순간에 한번 대국민 기자회견 통해서 다 털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거 협의 정치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그것 때문에 1극 체제 갔을 거예요. 이거 안 그러면 자기 죽으니까 상황이. 그러면은 이왕 1극 체제 간 거 유일한 명분은 국민들에게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걸 솔직히 이 선언할 시점이 오지 않을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그럼 이재명이란 야당 지도자를 위해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켜야 되느냐? 국민적 이해는 뭐냐? 아니 국민적 이해는 원래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취임하기 전부터 퇴진 운동 했단 말입니다. 네네. 그게 윤석열 조기 퇴진이 국민적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7, 80% 되는 거죠. 그걸 엄밀히 말하면 이재명 대표가 잘 못하고 있다가 그 국민적 이 바람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닥치는 거죠. 이게. 국민적 요구는 진작부터 있었던 거고 뭐 경제가 엉망이고 말씀하신 대로 여름 휴가도 제대로 못 가고 실질 임금 계속 떨어지고 국격이 추락하고 안보 위기가 있고 이러니까 진작 퇴진시켜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이를테면 70%, 80%는 존재하는 거고 그걸 야당이 받아 안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싸워야 된다 이 말씀이군요. 아니 그게 총선 결과 아니겠어요? 총선 결과잖아요. 이제 그 총선 결과를 직접 정치에 실현해야 될 시점이 오고 있는 거죠. 그건 저는 윤석열 정권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번에 그 권순일 수사를 지속한다는 거는 이건 끝장을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 다른 해석이 없는 겁니다. 끝까지 가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계속 이재명 올가미 치워가지고 끌고 가겠다는 얘기든지. 그러니까 정치적 파트너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사례가 엄청 많은데 대선 한번 치르면은 대선 자금 얼마나 복잡한 거 많습니까? 그렇죠. 그거요. 웬만한 대통령들 다 그냥 다 해줬어요. 왜냐하면 양쪽 다 문제 있는데 한쪽만 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 형평성 문제 때문에 다 정리해줬는데 이렇게 지금 2년 내내 터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요. 네. 자, 8월달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뭐 이제 진용이 제대로 갖춰지고요. 야당에서도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놓여진 숙제가 각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야 간의 대결, 또 윤석열, 이재명과의 싸움, 국민과 정치인들과의 뭐 어떤 싸움, 뭐 이런 건 계속 새로운 판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변희재 대표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아직 날짜는 남았습니다만 8월 14일에 진행될 청문회도 수첩에 메모해놨다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변 대표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